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2001년 9월 4일 새벽 3시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합니다. 다행히도 불은 더 크게 번지지 않았고요. 그을음만 남긴 채 빠르게 진화되었죠. 하지만 현장을 수습하러 들어간 소방대원들은 충격적인 광경을 마주합니다. 침실에 사망해 있는 한 여성의 시신이었어요. 그녀는 31살의 직장인 여성 정씨. 발견됐을 당시에 침대에 똑바로 누워있던 상태입니다. 하지만 사인은 경부압박 질식사, 그러니까 목졸림을 당했다는 거죠. 눈에 띄는 건 하의가 벗겨져 있다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끔찍한 건 따로 있었죠. 성범죄의 흔적도 모자라서 음부가 훼손되어 있었어요. 범인이 화장품 병을 이용해서 유사 강간을 한 정황입니다. 한편 이 사건 현장, 집안은 강도가 든 것처럼 매우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또 피해자의 핸드백과 지갑, 신분증, 현금 2만 원, 그리고 입고 있던 속옷까지 사라져 있었고요. 범인이 집에 침입을 해서 강도와 성범죄를 저지르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이불에 그리고 옷가지에 불을 붙이고 도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속히 경찰은 인근에 있는 동종 범죄 전과자들을 수소문했고 또 혹시 더 피해 여성이 있는 건 아닌지 조사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여기에 뚜렷한 단서가 나오지 않았고요. 또 현장에서도 범인을 특정할 만한 증거나 DNA가 남겨져 있지 않았어요. 수사는 점점 미궁에 빠졌고 결국 사건은 미제로 남아 오랜 시간이 그냥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으로부터 8년이 지난 2009년 9월 26일 새벽 4시 서울 강진구의 한 주택가에서 점퍼 차림을 한 남성이 어두운 골목을 배회하고 있어요. 키가 한 172cm, 머리가 약간 벗겨진 흔히 볼 수 있는 30대 남성이었죠. 근데 이 당시가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있어서 경찰들이 집중 순찰을 돌고 있던 때거든요. 그러다 보니 경찰의 눈에 이 으슥한 곳을 새벽에 맴도는 남자가 좀 수상하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저기 잠깐만요 하고 그를 불러 세웠고 정중하게 신원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요구합니다. 남성이 순순히 꺼내줬어요. 근데 이상해요. 이거 아닌데? 신분증 사진이 누가 봐도 본인이랑 얼굴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즉각 추가 질문을 막 해대기 시작했죠. 근데 이 남자가 자기의 이름도 휴대폰 번호도 제대로 되질 못해요. 결국 같이 서로 가시죠 하고 그를 지구대로 이미 동행했습니다. 아니 보니까 이 남자가요 휴대폰을 무려 3개나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명의를 또 확인해보니 전부 타인 거예요. 심지어 그중 하나는 이미 도난 신고까지 되어 있고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경찰은 이 수상한 남자를 절도범 정도가 아닐까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던 중 마침 소지품 중에 차 열쇠가 나왔어요. 그래서 차 좀 수색합시다 하면서 차가 세워진 곳으로 함께 동행하게 되죠. 이곳저곳을 보던 경찰이 마지막으로 트렁크를 열어보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주 뜻밖의 물건들이 튀어나왔죠. 안에 있던 건 여성 속옷 20여 벌, 그리고 칼 6점, 컴퓨터 외장 하드, 거기에 막 성인 기구까지 들어있습니다. 근데 더 기괴한 게 여성 속옷의 형태인데 하나같이 이 성기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이렇게 뚫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딱 이걸 보는 순간 이거 보통 놈이 아니구나 싶었죠. 이 수상하고 음침한 남자의 정체는 36살의 이대영. 그는 경찰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이거요? 저 성 도착증 있어요. 정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성 속옷들은 거리에서 우연히 주운 거래요. 경찰도 이 사람 도대체 뭔가 싶어서 전과 조회를 해봤죠. 그랬더니 지난 2006년에 공연 음란죄로 입건된 혐의가 나옵니다. 자, 그래도 수사는 계속됐어요. 이 트렁크에서 나온 이대영의 외장 카드 있잖아요. 이걸 경찰이 컴퓨터에 연결을 해보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화면이 펼쳐졌죠.
뭐 일단 폴더 이름부터가 그 이름부터가 차마 평범한 사람들은 입에 담지 못할 만큼의 아주 외설적이고 변태적인 단어들이었고요. 안을 열어보면 각종 포르노와 함께 여성 속옷 사진들에다가 또 이대영 자신이 여성 속옷을 착용하고 찍은 사진도 나옵니다. 그 밖에도 거리를 다니는 불특정 여성들의 신체를 찍은 것도 있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눈에 띄었던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여러 장의 타인 신분증. 신분증이 23장이 나와요. 그래서 경찰이 일단은 그 신분증 주인들에게 일일이 연락을 취해보거든요. 그랬더니 대부분 범죄를 당한 적이 있는 피해자였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퍽치기를 당해서 신분증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얼마 전에 지갑을 도둑 맞았어요. 다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사건들의 범인은 잡히지 않았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앞에 앉아있는 이대영이 범인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23개의 신분증 중에 한 개는 그 주인이 놀랍게도 이미 사망한 상태입니다. 해당 여성이 바로 정씨. 지난 2001년 9월 미제로 남아있던 광진구 살인사건 피해자요. 앞서 소개한 바로 그 사건이요. 본능적으로 이 사람이 용의자라는 게 느껴진 경찰이 강하게 이대영을 추궁했죠. 하지만 그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증거 있냐는 거예요. 갑자기 왜 나를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보냐는 거죠. 신분증? 주었다 하면 끝이잖아요. 이거 자백을 쉽게 받아내지 못할 상황이에요. 근데 이때 담당 형사 한 분이 아주 강수를 두게 되죠. 자, 일단 다들 나가봐. 이러면서 다른 조사관들을 다 내보냈고 이대영과 형사님이 허심탄회하게 독대를 합니다. 야. 사건 이야기는 됐고 너 살아온 이야기나 좀 들어보자. 그냥 인생 이야기를 해보자는 제안이었어요. 그러자 이대영이 처음엔 쭈뼛쭈뼛 하더니 줄줄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내가 살면서 이런 게 억울했다. 내가 이런 무시를 당했다. 온갖 서러움을 전부 줄줄이 털어놨어요. 형사님은 묵묵히 그 이야기를 들어줬고요. 근데 여러분, 그 시간이 무려 12시간입니다. 12시간이 흘렀어요. 와, 대단하죠? 형사님이 아무리 큰 그림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이 범인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12시간이 지나갈 무렵 이 형사님과 관계가 굉장히 가까워졌다고 느꼈는지 이대영이 무겁게 입을 엽니다. 형님 같으니까 제가 형사님한테만 얘기할게요. 제가 사실 예전에 여자를 죽였어요. 네. 지난 8년간 풀리지 않던 미제 사건의 범인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죠. 과거로 돌아가서 이대영은 피해 여성 정씨를 스토킹했습니다. 사건 당일 그녀가 자고 있는 틈을 타서 집에 들어갔고 성추행했어요. 이후에 목을 졸라 살해했고요. 강도 살인으로 위장하기 위해 현장을 일부러 이렇게 화재가 난 것처럼 꾸몄다고도 증언합니다. 여기까지 알게 된 형사님 그리고 수사관들은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얘가 이렇게 살인을 순순히 얘기하는데 과연 이게 정말 한 번뿐이었을까? 2001년이 정말 처음이었을까? 그러고 보니까 이 사람이 과거에 다수의 강도 범죄를 저지른 전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둔기를 휘둘러서 30대 남성 피해자가 중태에 빠진 일도 있었는데요. 경찰은 이 사건들을 좀 보면서 이대영이 중랑구에서 집중적으로 활동했다는 거에 주목했어요. 그래서 해당 지역에서 벌어진 비슷한 미제 사건들을 다 추려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떠오른 사건이 있어요. 지난 1995년 아차산에서 벌어진 한 살인사건이었죠. 때는 1995년 10월 19일 광진구 중곡동 아차산에 있는 한 약수터 인근에서 58세의 여성 김씨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신고자는 당시 물들어 약수터에 갔던 고시 준비생이었는데 우연히 좀 악취가 나는 거예요. 약수터 근처에서. 무슨 일이야 하고 주변을 살펴보던 중 시신을 발견했던 겁니다. 당시 시신이 매우 잔인하게 훼손되어 있었어요. 알몸인데다가 땅에 끌려온 듯 상반신의 많은 부분이 긁혀 있었고요. 게다가 음부에는 나뭇가지가 꽂혀 있는
너무도 충격적인 모습입니다. 피해자인 그녀는 김 씨는요, 전날인 10월 18일 오후 6시쯤 이 약수터에 물을 뜨러 나왔다가 실종된 상태였어요. 수사관은 이게 분명 성적 이상자의 소행이다 라는 건 감지했는데 이후의 수사는 제자리 걸음이었죠. 결국 용의자 찾지 못한 채 지금껏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어 있었고요.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경찰은 어쩌면 이 사건 또한 이대영 짓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특히나 피해자의 음부에 이물질을 꽂는 변태적인 수법이 동일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다시 이대영에게 갔죠. 끈질기게 추궁을 합니다. 그 결과 마침내 자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1995년 당시 23살이었던 이대영은 막 군대를 제대한 참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그는 아차산으로 등산을 갔고 약수터에 도착해서 막 어프 세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마침 그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한마디 했죠. 아유, 다들 그 물 마시는 물인데 그렇게 세수를 하면 어떡해요. 근데 이때 이대영에 따르면 이 말 외에도 그냥 이렇게 나를 나무라는 것 외에도 요즘 애들 이렇게 버릇이 없어 라는 말을 했다는데요. 여기에 이대영이 순간적으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있던 돌을 집어들더니 중년 여성이던 김 씨의 머리를 그냥 내리치는 거예요. 비명을 지르면서 그녀가 쓰러졌고 하지만 목격자는 없었고 잠시 후 이대영은 시신을 한 20m 끌고 가서 풀숲에 유기했던 겁니다. 근데 이대영이요, 그때 1995년에 저지른 살인은 단순히 분노 때문이지 성범죄는 아니었다고 해요. 근데 피해자는 옷이 벗겨져 있었거든요. 음부도 훼손되어 있고요. 이대영은 자기가 일부러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였다고 변명했죠. 그런데 여기서 더 특이한 건 이때도 이대영은 피해자의 속옷을 챙겨서 달아났다는 겁니다. 이대영은요, 수집광적인 면모를 보였어요. 여성에게 범죄를 저지르고 속옷을 수집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신분증도 수집했고요. 그래서 그 트렁크에 있었던 신분증 23개, 그리고 여러 여성 속옷들이 피해자들에게서 온 것입니다. 근데 전문가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 이대영이 이 물건들을 마치 자기의 훈장이라도 되는 양 오랫동안 간직했어요. 거의 수집 광적으로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것들을 보면서 나름의 쾌락을 느낀 것으로 보이죠. 자, 이 사람 도대체 어떤 인간일까요? 이대영은 1973년생인데 재혼 부부의 6남매 중 한 명으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주장을 하길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에 자기가 아차산 약수터에 갔다가 모르는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대요. 물론 사실관계는 알 수 없고요. 이후 사춘기 때부터는 포르노에 빠져듭니다. 그것도 소아성애, 스너프 필름, 이렇게 아주 변태적이고 성도착적인 그런 포르노만 좋아했어요. 여기서 스너프 필름이라는 건 막 누군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타인을 살해하는 내용의 영상물입니다. 그러니까 범죄와 관련된 영상물이에요. 그렇게 성인이 됐죠. 그때부터는 여성들의 속옷을 훔쳐서 모으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왜 고등학교에 여자 고등학교 앞에서 성기 이렇게 보여주는 일명 그 바바리맨 같은 음란 행위를 벌이고 다녔고요. 과거 전과를 보니까 1998년에 강도, 2002년에 여성 속옷 절도, 2006년에는 성기 노출죄로만 같은 해 무려 3번이나 체포됐더라고요. 완전 나 정말. 그런데 정말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성향이 너무 이상하고 변태스럽잖아요. 근데 일상생활에선 전혀 아니에요. 멀쩡해요. 동네 주민들 모두 이대영을 그저 평범한 그냥 30대 남성으로만 기억하고 있었을 정도니까요. 심지어 2004년부터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자친구도 있습니다. 그 당시 여자친구 조 씨는 이대영이 이렇게 살인으로 검거되고 또 변태 성향까지 밝혀지면서 이건 제가 알던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이러면서 큰 충격에 빠졌대요. 너무 달랐으니까요. 정말 철저하게 사회적인 가면을 쓰고 뒤로는 온갖 추악한 범죄를 저지른 거죠. 바바리맨 했었다니까요. 그런 인물이 우연히 경찰의 눈에 띄어서 2건의 미제 사건 범인이라는 게 밝혀진 속 시원한 상황입니다.
2009년 12월 이대영의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2명의 여성 무참히 살해했죠. 그리고 다수의 강도를 저지른 데에 대해 징역 2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대영의 범행 동기와 수법,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어요. 하지만 순순히 범행을 시인했고 반성했다라는 점, 또 불우한 가정 환경과 초등학교 때 성폭행을 당한 경험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서 그 성폭행 부분은 어디까지나 이대영의 주장에 불과한데 이게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저는 좀 아리송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형은 확정됩니다. 2009년에 이 판결을 받았으니까 이대영이 50대 후반의 나이가 되면 다시 사회로 나오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여담이 남아 있습니다. 이대영은 자기가 살인을 자백하게 된 계기가 순전히 형사님 덕분이라고 강조했어요. 왜 그러냐 들어보니까 평생에 거쳐서 그 누구도 내 이야기를 그토록 진지하게 들어준 적이 없었다고 말했죠. 하지만 형사님이 달랐고 그래서 자기가 거의 사랑에 빠질 정도여서 술술 자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가 스스로 고백했듯 이대영이라는 위험한 범죄자가 만천하에 드러나기까지는 경찰분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단지 거리를 배회하고 있던 남성을 노련한 눈썰미로 검문한 경찰관, 또 임의 동행을 한 후에 증거품까지 가지고 있었는데도 그를 끈질기게 붙잡고 결국 자백을 받아낸 형사님까지 그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그렇게 힘들게 잡은 만큼 이대영이 최대한 오랫동안 사회와 격리되길 바라는 게 저희의 마음입니다. 아니면 우리 다음 세대는 또 다른 바바리맨을 만나게 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경찰 손에 이끌려 나오고 있는 이 남자. 그는 조금 전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지금 안 잡혔으면 한날에 한두 명 더 죽였을 것 같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말을 내뱉고 있는 범인은 25살 김윤철입니다. 그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아주 쾌활한 성격으로 검거 직전까지 컴퓨터 부품회사 영업사원으로 근무를 했고 안정적인 월급에 또 상견례까지 마친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가정에선 부모님께 정성을 다하는 효자들이었고요. 전과요. 청소년 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20만 원 낸 게 답니다. 겉으로 봤을 때 그 누구도 김윤철이 끔찍한 연쇄살인마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텐데요. 완벽한 이중생활을 했던 거죠. 살인이 시작된 건 2006년 5월 15일. 그날 밤 11시 50분쯤 김윤철은 안양에서 친구와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우연히 22살의 회사원 여성 윤 씨를 마주칩니다. 아주 친절한 얼굴로 밤이 늦었으니까 같은 방향이면 자기가 태워주겠다는 호의를 베풀게 되죠. 이렇게 넉살 좋게 웃고 있는 김윤철의 모습에 윤 씨가 큰 적대감을 느끼지 못했고 안심한 후 차에 올라타는데요. 그건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한참을 운전하던 김윤철이 윤 씨 집 방향이 아닌 다른 곳으로 차를 돌립니다. 놀란 그녀가 어디로 가는 거냐고 물으니까 김윤철이 돌변했어요. 그리고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들어서 위협한 후 한적한 곳에 차를 세우고는 그녀를 겁탈합니다. 이후에 공포에 떨고 있는 윤 씨에게서 소지품과 신용카드를 빼앗았고요. 비밀번호까지 알아냅니다. 그런데 이때 김윤철의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이 있었어요. 아이씨, 내 얼굴 봤네. 그는 갑자기 윤 씨의 속옷을 그녀의 입에 물려서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만들고 차에 싣고 있던 나일론 끈으로 그녀를 결박합니다. 또한 준비해둔 포장용 테이프로 얼굴을 수십 차례 감아서 윤 씨를 질식사시켰죠. 그녀는 비명조차 제대로 질러보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납치부터 살해까지 걸린 시간이 불과 2시간도 채 안 돼요. 사실 윤 씨는 위협을 당한 직후부터 자신의 남자친구와 112에 여러 번 전화를 시도했었습니다. 짧게는 3초부터 길게는 10초 정도 신호가 울렸지만 안타깝게도 제때 도움을 받진 못했죠.
한편 김윤철은 시신을 유기할 장소를 물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군포 시내를 1시간 동안 배회했어요. 그러다 결국 눈에 띄지 않는 금정역 뒤에 있는 역과 도로의 담 틈새를 찾아냈고요. 윤 씨의 시신을 그곳에 유기하게 되죠. 첫 살인 후 이틀 만인 5월 17일 김윤철은 윤 씨 신용카드로 13번에 걸쳐 현금 284만 원을 찾아냅니다. 그중 100만 원은 여자친구에게 선심 쓰듯 줬고요. 70만 원은 자기 차 할부금으로 사용했어요. 돈을 찾을 때 일부러 유동인구가 많은 3본역 내에 있는 현금 인출기를 이용했는데 여기에 있는 CCTV가 실제로는 촬영이 되지 않는 가짜인 걸 미리 알고 여길 택했던 겁니다. 추후에 경찰이 인출 기록 보고 CCTV 확보했지만 얼굴은 찍혀있지 않았죠. 그렇게 윤 씨가 살해된 지 5일이 지난 5월 20일 새벽, 김윤철은 시신이 있던 그 금정역 뒤편 담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예 깨끗하게 시체를 훼손할 목적으로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돼요. 화재 신고를 받고 소방대가 출동해서 불에 탄 시신을 발견했지만 당장 육안으로는 신원 확인이 불가능했죠. 그래서 추후 국가수 감식으로 그녀의 손가락과 또 과거 치아 기록을 통해 실종된 윤 씨라는 게 밝혀집니다. 한편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간 김윤철은 살인을 저지른 바로 다음 날 어젯밤 죽은 윤 씨에게서 빼앗은 카메라를 가지고 자신의 여자친구와 민속촌 데이트를 갑니다. 거기서 그 카메라로 열심히 여자친구 찍어줬고요. 또 다시 그 카메라를 회사로 가져가더니 자랑하듯 동료들에게 보여줬어요. 찰칵찰칵 동료들 찍어주고 심지어 자기 셀카도 찍어댔고요. 살인을 하고 바로 다음날 데이트에 또 출근까지. 2006년 6월 9일 밤 11시 30분입니다. 김윤철은 차를 끌고 또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3본역 근처에서 타겟을 물색하던 중이에요. 그러다가 앳돼 보이는 20살 대학생 여성 김 씨를 발견합니다. 그녀에게 다가가서 학생 늦었는데 집에 데려다 줄게요. 같은 수법으로 유인했죠. 차에 탄 김 씨는 자신의 남자친구 이야기, 학교 생활 이야기, 이렇게 소소한 수다를 떨었다는데요. 그 시간이 무려 1시간 40분이나 지속됐다고 합니다. 그때 한편 친구와 통화를 하기도 했어요. 나 집에 가는 중이야 라고만 말했죠. 그런데 얼마 후 김윤철이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녀의 신체를 더듬기 시작한 거예요. 겁먹은 이 여학생이 급하게 차에서 내리려고 했죠. 그러자 김윤철은 그녀를 흉기로 위협했고 잠시 후 20살 김 씨 또한 앞서 윤 씨와 같은 방법으로 잔혹하게 살해됩니다. 얼굴을 봤다는 이유에서였어요. 추후 경찰 조사에서 김윤철은 그때 김 씨는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현금도 10,000원밖에 없었다. 그리고 끝내 성폭행만은 안 된다고 강하게 저항해서 나도 포기했다 라고 진술했거든요. 근데 발견된 그녀의 시체에는 성폭행의 흔적이 곳곳에서 보였습니다. 김 씨는 실종 3주가 지난 7월 3일 의왕시 청계동 공동묘지 근처 풀숲에서 웅크려 있는 나체로 발견되었어요. 특이한 점은 허벅지 부근에 예리한 흉기로 도려낸 듯한 깊은 상처가 있었고요. 양손이 결박당한 채 얼굴은 테이프로 휘감겨져 있었죠. 후에 범인은 사체 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했지만 국과수 부검 결과 그 상처가 벌레나 우연히 생길 만한 게 아니라 다분히 의도적으로 도려내진 거라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자, 이렇듯 일대에서 같은 수법으로 살해된 2명의 여성 사체가 발견되면서 경찰은 비상에 걸렸습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사건이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세 번째 살인이 벌어질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에요. 두 여성은 서로 모르는 사이고 목격자도 CCTV도 없고 범인을 추적할 증거도 없습니다. 경찰이 난항을 겪고 있었죠. 그리고 그러던 중 세 번째 피해자까지 생기고 맙니다. 7월 1일 밤 11시 군포시 3본동에서 집으로 귀가하고 있던 당시 27살의 허씨. 김윤철은요, 이미 지난 2번의 범행을 자기가 완벽하게 처리했다는 나름의 자신감을 얻은 듯 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범행에선 더 과감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연쇄 살인범들은 살인을 하면 할수록 더 대범해지고 잔인해지는 모습을 보인다고 해요. 그게 여기서도 나타난 거죠. 이번에 김윤철은 애초부터 폭력을 사용해서 강제로 그녀를 차에 태웠어요. 그리고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그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죽은 허 씨에게서 챙긴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명품 구찌 가방이에요. 여성용이죠? 네. 김윤철은 이 가방을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선물합니다. 기가 막히죠. 한편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을 추적하던 경찰이 한 가지 꾀를 내게 돼요. 우선 범인은 첫 피해자였던 윤 씨의 돈을 인출한 현금 지급기 CCTV가 촬영이 되지 않는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여기 와서 뽑은 거니까요. 그렇다면 다른 여성들에게서도 뺏은 카드를 여기서 인출하지 않을까요? 즉각 경찰은 정상으로 작동하는 CCTV로 교체를 한 후에 상황을 지켜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 예상은 적중했죠. 범인 김윤철이 세 번째 피해자 허 씨의 신용카드를 들고 또다시 이곳을 찾았던 겁니다. 허 씨가 실종된 지 이틀 후인 7월 3일. 이때는 아직 허 씨의 시신이 발견되기 전인데요. 김윤철이 그녀의 카드로 120만 원을 인출하는 장면이 포착됩니다. 경찰이 신속하게 신원을 확보했고 다음날 새벽 아파트 주차장에서 김윤철을 긴급 체포하는데 성공합니다. 경찰에 연행된 후 김윤철은 완강히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이미 현금 인출기에 얼굴 찍혀 있고 또 경찰이 증거까지 확보했지만 무조건적으로 난 아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다가 김윤철의 패기를 꺾을 만한 결정적인 단서가 등장하죠. 바로 국과수의 DNA 분석 결과였습니다. 아니 이게 정확히 일치하잖아요. 그제서야 범행을 자백하기 시작하는데 또 그게 전부 다는 아니었죠. 사실 아까 검거되었을 당시 세 번째 피해자 허 씨의 시신이 발견되기 전이라고 했죠. 김윤철이 허 씨의 생사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다무는 겁니다. 분명 마지막으로 쓴 게 허 씨 카드인데 경찰이 이 여성은 지금 어디 있냐 어떻게 됐냐 추궁을 해도 입을 열지 않아요. 그러다가 결국 기자회견을 1시간 앞둔 7월 5일 오후 2시 김윤철이 직접 수사관에게 면담을 요청했고 이때 자기가 허 씨를 죽이고 유기한 사실을 자백합니다. 서둘러 경찰이 장소를 파악한 후에 가봤죠. 그리고 같은 날 의왕시 백운호수 인근 야간 풀숲에서 허 씨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발견 당시 그녀의 몸 여기저기에 구타로 인한 상처가 남아 있었어요. 자, 이렇게 지난 46일간 군포 안양 일대에서 3명의 여성을 연쇄적으로 살해한 범인 김윤철의 행각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낮에는 평범한 직장인이자 또 살가운 아들 그리고 다정한 남자친구였는데 밤이 되면 여성들 물색하고 겁탈한 후에 테이프로 얼굴을 감는 아주 잔인한 방식으로 살인을 즐겼던 김윤철. 그런데요, 앞서 말씀드렸죠? 그는 이전에 전과라고는 없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초범이라고 보기에는 수법이 너무도 잔인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은 도대체 하루아침에 왜 이렇게 잔혹범이 됐는지 동기가 궁금해졌죠. 김윤철에 따르면 카드빚 1,000만 원이 있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해요. 과연 그럴까요? 당시 연봉이 2,800만 원 정도고 또 부모님의 가정형편도 그리 나쁘진 않았어요. 범행 수개월 전에 아버지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기도 했고요. 김윤철이 말하길 이 차의 할부금과 또 일부 카드 빚으로 인해서 매달 160만 원 정도를 지출하다 보니 돈이 부족했다고 말합니다. 그동안은 어떻게 돈을 빌려서 좀 충당을 했는데 더 이상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범행을 결심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생각해보세요. 돈 때문에 그런 거라면서 왜 겁탈을 하는 거죠? 그에 대한 답은 자택 수사에서 어느 정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김윤철 집을 수색해보니 수십 건의 포르노가 발견되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취향이 고스란히 드러나는데요. 영상들 대부분 여성을 테이프로 결박하거나 강압적으로 이런 성행위를 하는 장면, 또 여성이 고통스러워하면서 원하지 않는 성행위가 묘사되는 그런 부류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경찰은 김윤철이 평소 가학적인 성에 매료되어 있고 이런 걸 보면서 범행에 활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 그는 어머니가 형만 편애한다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성장을 하면서 여성에 대한 이유 없는 증오심이 잠재되어 있었을 거라고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죠. 범인 당사자는 돈 때문에 범행을 했다고 하는데 그 정도가 너무 지나치니까 이런 범행 동기에 대한 여러 가지 추정과 분석이 이어졌던 겁니다. 그만큼 잔혹했다는 뜻이었겠죠. 덧붙여서 김윤철 본인도요. 안 잡혔으면 한 달에 한두 명 더 죽였을 것 같다 라고 감히 말해요. 그러니까 분명 돈을 떠나서 어떤 이상 성욕 혹은 살인 자체에 집착을 했던 것으로 보이죠. 실제 김윤철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살인을 하면 할수록 범행에 중독되어 갔다고요. 첫 번째는 몰랐는데 두 번째 피해자를 살해할 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희열을 느꼈다고도 말했죠. 자, 그럼 조사 과정에서 그는 반성의 기미를 보였을까요? 아니요. 피해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은 있지만 나 자신에게 올 피해만 생각했다. 내 여자친구, 회사 동료, 친구나 가족들이 내 범죄를 알게 되면 피해가 생길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저지른 거다라고 말해요. 이 진술 상당히 자기중심적 아닌가요? 그러니까 즉 자기가 불리해지는 입장만 생각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죽임을 당한 억울함에 대한 공감은 전혀 없어 보이죠. 사실 이 사건에서 가장 엽기적인 그런 부분은 살인 직후에 피해자 카메라로 여친 사진 찍어주고 동료들한테 자랑하고 또 세 번째 피해자에게 찍은 구찌 가방 막 선물하고 너무도 정말 이중적인 모습이에요. 이런 사람 절대 곁에 두고 싶지 않죠. 근데 한편으론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그가 연쇄살인범이라고 상상조차 못했던 겁니다. 이제 마무리입니다. 긴 재판 끝에 2007년 6월 김윤철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됩니다. 그리고 현재 차가운 감옥에서 16년째 복역 중이죠. 형식적으로는 가석방이 가능한 상태예요. 그래서 2026년부터 가석방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워낙 죄질이 나빠서 가능성은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검거된 이후 그리고 재판 과정까지도 김윤철은 크게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진 않았다고 해요. 미안하다라는 말도 기자들 앞에서 좀 형식적으로 내뱉은 것 같고요. 아무리 평생을 감옥에 갇혀있다 한들 자신이 살해한 3명의 여성이 그때 죽는 순간 느꼈던 그 공포와 두려움을 김윤철이 과연 공감할 수 있을까요? 16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뼈저리게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살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